자, 비트 파우더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것도 역시 제주. 네. 제주 레드 비트 파우더. 이게 파우더인 거 보니까 가루인 것 같습니다. 네. 레드 비트는 한마디로 말해서 무 아시죠? 무를 알죠. 주세요. 할 때 그렇죠. 무. 네. 네. 토종 순무와 달리 동그란 모양의 진 분홍빛을 띠는 무. 저 미래통합당 색깔인가요? 약간 비슷한데요? 네. 아닙니다. 미래통합당 색깔보다 훨씬 붉습니다. 아, 그래요? 예, 훨씬 붉은 진 분홍빛을 띠는 무인데 무에는 섬유질이 풍부한 만큼 레드비트 역시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통째로 갈아서 아주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면 짜낸 즙보다는 파우더가 영양 섭취에 더욱 유리합니다. 제주 레드비트 파우더는 청정 제주에서 재배한 레드비트를 동결 건조해서 파우더로 만든 제품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동결 건조입니다. 그동안 그린 스무디 광고에서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듯이 동결 건조는요 원래의 그 재료, 원료의 변질이나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는 첨단 제조 공법입니다. 게다가 동결 건조시킨 레드비트를 곱게 갈았기 때문에 영양소도 살아있지만은 찬물에도 잘 녹습니다. 오, 지금 하고 계시네. 네,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색깔 이쁘네요. 딸기 색깔이네. 네. 야, 이 색깔 진짜 예쁘다. 이거는 커피나 차 대신에 레드비트를 물이나 두유에 타서 드셔도 되고요. 네. 얼굴이 잘 붓는 분. 저요. 잘 붓는 분도 좋지만은 늘 붓는 분도 좋습니다. 늘 붓는 분도 좋아요. 나트륨 섭취가 많아서 몸이 잘 붓는 분들께는 칼륨이 풍부한 레드비트가 좋아요. 네. 화장실에 오래 있는 분들께는 원기소 장건강 365도 좋지만 식이섬유가 풍부한 레드비트도 좋습니다. 또 평소 피로하신 분들 코어업도 좋은데 비타민이 풍부한 레드비트도 좋습니다. 영양제를 통한 비타민 섭취도 좋지만 식품으로부터 직접 섭취하는 비타민이 더욱 좋겠죠. 레드비트의 식감 때문에 직접 먹기 어려운 분들 동결 건조해서 직접 먹어도 좋고 물이나 음료에 타서 드셔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물을 갈아 만든 파우더라서 감칠맛이 좋습니다. 따라서 조미료처럼 국물 요리에 넣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제주 레드비트 파우더 한 박스 2g, 이게 2g이고 네. 30호, 판매정가 32,000원, 인터넷 최저가 23,900원. 그러나 김용민닷컴은 19,900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싸지? 아니, 반으로 뚝 떨어져 버리네요, 진짜. 우리가 업체 네. 사장님 약점을 알거든. 약점을 갖고 이제 후려치는 겁니다. 사실 후려치려면 약점을 알아야죠. 그 약점이 있어야지. 네.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옛날에 오전에는- 종편에서 네. 기업들의 광고 딸 때 네. 저도 여기서 출연료 후려치고 있잖아요. 약점을 잡히고. 네, 그래요. 예, 예. 몇 번 저 사진 찍혔어요, 그 친구가. 오전마다 김용민 PD가 뭘 하냐면 이 회사의 비리를 폭로하는 유튜브를 찍어요. 그리고 그 비공개로 하는 다음에 링크가 있는 사용자만 볼 수 있게 링크를 만들고 사장을 보내주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걸 비공개. 보고 나면 가격이 확 떨어진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유, 그래. 다 소비자를 위한 건데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셔야지 뭐. 저는 이 비트에 대해서 연구할 기회가 있었어요. 진짜? 예, 제가 예전에 좀 많이 우리 아이가 아픈 적이 있는데 그게 약간 현대 의학으로는 못 고치는 그런 질환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것저것 막 자연건강법을 막 엄청 연구를 했어요. 네. 근데 이 비트가 이 비트의 색깔이나 모양이 간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간에 좋다. 그래갖고 제가 이 비트를 많이 사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맛이 있어요. 그때 비트는 약간 쌉싸름해요. 이거보다. 쌉싸름하고 비트를 이렇게 자르잖아요. 네. 그럼 핏물 같은 빨간 물이 빨간 뚝뚝 맞지. 떨어져요. 예,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섬찟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게 그렇게 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색깔도 또 이러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비트 파우더 사장님 약점을 한다. 그건 농담이었고 그것도 진담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저 같은 사람 있으니까 농담 그렇게 심하게 하면 안 돼요. 정말 맞아요, 순결한 분입니다. 우리 사장님은 전혀 털어서 나올 게 없는 분이에요. 네, 예. 맛을 보면 알아요. 그렇습니다. 자, 비트 파우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게 지금 보니까 그 김용민 씨가
지난번에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출당 조치 받았잖아요. 네네. 그렇죠. 복당 신청하고 오늘 그 미래통합당 색깔로 간접 광고를 한다는 소문이 있더니 사실이 됐네. 이분이 비례 순번을 6번 받을 줄 알았는데 10번 받고 이렇게 아유, 말이 좀 늘었어요. 너무 염세주의자가 그렇군요. 됐어요. 예. 아유. 표정도 그렇게 됐어요. 아니 뭐 좋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쟁쟁한 분들과 결어서 거기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영광입니다. 네. 자, 그 얘기도 한번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정의당 얘기로 돌아와서 갑자기 무슨 조국 사태 때 당의 입장을 반성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더니 그리고 TK 지역으로 가서 봉사활동하겠다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그 정의당 박원석 의원님 안 나오시면 이렇게 됩니다. 많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정의당 지지자들이나 민주당 쪽에서 정의당을 정당 투표해주는 분들은 우리 사회가 사회경제 개혁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검찰개혁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진중권식으로 반응한 분들이 좌파에 있지만 그 좌파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대중성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그 딸 아들 입시 문제를 불공정으로 몰아간 것은 검찰과 제도권 언론들의 트릭이에요. 왜 그렇게 트릭에 걸려서 넘어지십니까? 핵심은 검찰 개혁이 최대 의제였고 진보적인 지지자들 대부분은 검찰 개혁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윤석열 총장의 장모 문제, 오히려 검찰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는 이 마당에 왜 그런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의 트릭으로 나온 그런 아주 협회한 공정 불공정 문제, 그것도 진짜 공정 불공정은요 대학도 갈 수 없는 청년들, 스크린 도어에 끼어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청년들과 1% 청년들 사이의 불공정 문제 해결하는 대안을 내야 되는 게 정의당 아닙니까? 갑자기 무슨 그 왼쪽 보고 절하랬더니 그 오른쪽 보고 절하고 왼쪽에 뺨을 때립니까? 저는 이 갈팡질팡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이제 정의당의 이번 선거 대책에서 어쨌거나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건 누가 1번이냐 아닙니까? 비례에는 그렇거든요. 정당 그렇죠. 투표는 정가 보고 하는 건데 열린민주당 누구였죠? 1번이? 김진애 교수죠. 예. 교수가 됐고요. 예. 예. 2번이 최강욱 후보가 됐는데 지금 스포츠서울 단독으로 나왔는데 정의당의 그 류호정 해고 노동자 있잖아요, 이분. 네. 본인이 해고 노동자라고 이거 만들어갖고 했었는데 해고가 아니고 권고사직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해고란 말을 뺍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 초반에는 본인이 해고 노동자라고 막 노조원들도 해고당한 사람처럼 해서 이걸로 정의당 내에서 이목을 끌었던 건데 지금 취재 결과를 보니까 권고사직을 통해서 퇴직금 받고 퇴직 위로금 받고 2차 퇴직 위로금 격인 전직 위로금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종류의 해고가 이런 식으로 위로금을 다 줘가면서 합니까? 그렇게 해서 공정 시비는 지금 이분이 더 걸려 있는 거거든요. 어느 신문인가요? 스포츠 서울. 이게 젊은이들이 관심이 많은 이슈고 게임 이슈라 사실은 이 과정에 복잡해서 설명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일간지 기자들이 잘 기사를 못 쓰고 예, 젊은 사람들이 보는 신문을 쓴 건데 여하튼 퇴직 위로금에다가 퇴직금, 퇴직 위로금, 전직 지원금까지 받았는데 본인을 해고 노동자로 포장하는 것이나 롤 대리 논란도 마찬가지로 친구랑 계정을 공유했다 이게 아니고요. 남의 게임에서 등급을 올려준 거예요. 자꾸 말을 이렇게 약간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고 있는데 자기네 집단에 그렇게 시비가 걸려 있는 사람을 1번에 놔두고 지금 조국 교수의 정의론을 비판하는 것도 저는 모양새가 벌써 사나울 뿐더러 오늘 뭐 재판 어제였나요? 재판에서 나오지만 심지어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원한테 검사가 와서 확인서를 자기가 불러주는 대로 적으라고 했다는 증언이 교사 놀라운 증언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검찰과 언론의 행태가 이 조국 사태를 만드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 신문도 안 보는지 그런 데 대한 발언은 일부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조국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지금 와서 하는 난 이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조국 교수 얘기가 왜 나왔나 몰라요. 저 알아요. 왜 그래요? 예, 이건 초기에 전략을 짤 때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서 물론 이건 제 추측입니다. 추론인데 정의당이 20석 이상을 딸 것으로 기대했어요. 그럼 20석 이상을 딸려면 30% 받아야 되죠.
40% 얻어야죠. 20석.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지. 지금처럼 다 비례정당이 안 나온 상태였으면 30%로도 소문서도 됐죠. 그러니까 그래서 심상정 대표가 30, 20으로 나눠달라 이 얘기한 적 있잖아요. 전략적 투표를 해달라. 정의당 30, 저쪽 20 이렇게 해달라고. 민주당 20. 그 기준이 30이었어요. 그럼 20석 얻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30을 얻으려면 20석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 그 다음으로 가는 게 이제 수권정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늘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정의당에서도 나왔을 거예요. 청년 표심을 얻어야 되고 중도의 표심을 얻어야 되고 그래서 좌파 색채도 빼야 되고 저는 이런 식의 계산이 있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그렇지 않고는 TK 전략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운운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국 반대하면은 그 중도표가 올 수 있다, 정의당에. 네, 왜냐하면 이것도 굉장히 단순화된 생각인데 민주당도 그랬어요. 민주당도 조국 처음에 김남국, 강서갑, 금태섭하고 붙을 때도 조국 프레임이 형성될까봐 굉장히 신경 쓰는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때 금태섭 씨가 2012년에 서울 노원갑 상황이 재현된다 그래서 난 의문의 일패를 당했습니다, 그냥.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건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금 의원이. 갑자기 가만히 앉아있는데 뒤통수를 맞았어요. 금태섭 의원은 그때 김용민이라는 한 인격체에 대한 예의가 제로였기 때문에 그건 진짜 잘못한 거죠. 아유, 그래서 떨어졌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크게 웃었어요, 제가 진짜. 네, 그냥 이거는 허용이 돼요. 보통은 이런 태도 취하면 머리를 한 대 박아야 되는데 지금은 당한 거에 비해서 이해가 된다. 솔직한 사람이에요. 네, 그때 그렇습니다. 중도가 조국 이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게 민주당 쪽의 입장이었어요. 민주당마저도. 민주당도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민주당의 태도 때문에 열린민주당이 탄력이 붙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아니 그렇죠. 없지 않아 그런데 있어요. 이건 뭐 유권자의 표심이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옳다 지금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중도가 절대로 정의당에게 가지 않는다. 저는. 네, 오히려 이 중도가 투표를 하면 국민의당으로 일부 가거나 국민의당 갈 수 있죠. 예, 국민의당으로 일부 가거나 요것이 그대로 비율상으로 나누어져서 각 정당으로 나누어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국 전 장관 때 임명에 찬성한 걸 반성한다. 그다음에 TK로 가자. 이 얘기를 딱 보고는 아, 전략이 빨리빨리 수정이 안 되는구나, 정의당이. 이게 누가 짠 아닐까? 그게 누가 짠 아이디어일까? 상황이 막 바뀌면 그에 따라 이 빨리빨리 대응을 잘하는 게 전략가예요. 지금 의원님이 만약에 정의당에 조언하신다면 어떻게 조언하시겠어요? 지금 이 시츄에이션에서. 지금은 저는 조언을 안 할 것 같아요. 늦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포석을 잘못 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시지 이제 않으세요? 못하잖아요. 이제 오늘 못한다. 선거 등록이 오늘 내일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네요. 언제는 민주당이 정당 지지율로 봤을 때는 그거보다 의석을 많이 받아가는 게 문제라고 하고 그러니까 정당은 지지율만큼 받아야 되고 지지하는 만큼 의석을 가져야 된다고 하고는 정의당에 몰리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정의당에게 전략적 투표를 하라는 얘기는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를 계기로 국민들도 이제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정의당은 다른 게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원칙을 고수해서 그 3, 4%대에서 머무는 방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대중적인 정당으로 대중의 지지를 받으려면 대중이 생각하는 것을 읽고 거기에 반응을 해야죠. 대중이 지금 정말 그냥 말 그대로 대중이 국민들 어느 정당과 이념에서 조국을 단죄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과 언론 권력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은지는 따져보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 계산이 안 되면 그거는 사실 정치할 자격이 저는 좀 더 공부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왜 갑자기 조국이냐고. 저는 이게 글쎄 되게 말이야, 당황스러워. 아니. 저는 늘 정의당에 대해서 우호적이에요. 왜 우호적이냐면 민주당이 원내에서 거대 정당이 되잖아요. 그럼 그 순간 사회경제개혁 의제를 던지기가 힘들어요. 우리 구조상. 여당이니까. 거대 여당이니까. 야당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거대 정당이 되면 여러 가지 그물망처럼 얽힌 관계. 그게 뭐 단지 그 항맥, 인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득권의 일부로 편입됐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사회는 누군가 끊임없이 사회개혁
경제개혁 의제를 던지지 않으면 문제 제기를 계속 예, 하고. 안 됩니다, 이건. 그래서 돌아보면 무상급식 의제를 던진 것도 민주노동당이에요. 민주당이 던진 게 아니야. 던질 수가 없다니까요, 민주당은. 민주당. 예,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근본적인 개혁을 추구해 가야 되는 집단이 필요하고 그 역할이 있었어야 예를 들면 되네요. 우리가 예. 통일이 된 어느 날에는 이런 정당이 그 색깔론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집권 정당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저는. 그런데 지금 정의당은 지금 이 시기에 보다 근본적인 노동 의제를 던지고 최저임금제를 더 확실하게 던지고 이런 역할을 해줘야지 표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1, 2번에 배치하던 노동 후보를 철수시킨 게 그 저는 패착이라고 본인들 봅니다. 그거. 하여튼 본인들 판단인 거죠. 그게 예, 지금. 근데 그 판단이 옳지 않다. 왜냐하면 1, 2번은 노동으로 배치해야 되고 그리고 3, 4번에 가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맞지 세상에 노동개혁 없이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개혁됩니까? 열린민주당이 그래서 공약을 고민하면서도 지금 딱 그 말씀인 건데 민주당이라면 하지 못했을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실험적으로 던져볼 수 있는 거 거기에서 대중적 지지와 소구력이 생기는 게 나오면 그것을 민주당이 아 그렇네 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형태로 저는 하나씩 개혁을 해가는 과정을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 그래서 아쉬워요. 조국 갑자기 어떻게 이거는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이 제가 보기에는 미끼로 던진 거예요. 대중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이게 아픈 지역이 입시 문제잖아요. 그래서 예민하죠. 정의당의 예. 그 후보가 이제 1번 또 2번도 결국에는 조국으로 인해서 현 여당의 어떤 개혁성, 공정성이 무너졌다고 판단되는 청년 세대들에게 말하자면은 손짓을 하는 차원에서 그분들을 비례대표 1, 2번으로 세웠다라고 봐야 되는데 헛다리 짚은 것이다. 3, 4번 정도면 맞았다. 그리고 그러니까 청년이라는 건 가치 지향이 아니잖아요, 사실. 세대 교체 개념이고. 그리고 외국의 청년 정치는 18, 16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정치를 해서 28에 출마를 하는 겁니다. 28살에 그 386 어른들이 픽업해갖고 너 해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전용기 그 대학생 위원장 이번에 출마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비례 6등을 한 이 아주 기적을 일으킨 인물인데 이런 친구들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총학생 활동할 때부터 민주당 활동을 해서 그래서 민주당 대학생위원회를 만들고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 모으고 하루에 2개씩 그 알바를 해가면서 대학생위원장으로 자리를 지키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인정받아서 예선 통과하고 이 온라인 국민 경선 통과해서 중앙위원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렇게 배치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청년 정치인이지. 예. 너 이러저러하니까 너 청년인데 정치 한번 해볼래라고 데리고 오는 걸로는 청년 정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 그래서 다음 선거 때는 이 청년들을 영입하지 말고 지금부터 인재들을 입당시켜가지고 야 여기서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자. 아니, 그 작은 게 뭐냐면 이거 다 구상했죠. 제가 정당개혁, 정치개혁을 문성근 선배랑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정치인을 키우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민주당은 운동권 정당 맞아요. 지금 민주당의 기라성 같은 분들이 되게 민주화 운동권 그리고 학생 운동권 출신입니다. 그렇죠. 그럼 왜 예. 그렇게 됐냐? 80년대 주류는 학생 운동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 운동권 출신들이 잘 성숙해서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되는 건 너무 지당한 일이에요. 그다음에 19대 때까지 보면 우리 그 민주당의 그 비례대표 라인을 보면 시민운동이 다수예요. 그건 뭘 반영한 거냐? 2000년 이후 시민운동이 우리 사회를 이끈 주류였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디서 그러니까요. 지금 그 정치 신인들을 충원하냐? 네. 이걸 준비해 놓지 않으면 누가 되는지 아세요? 변호사들이 다 차지하게 돼요. 변호사, 판사, 검사. 이번에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아니, 않아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어디서 나와요? 관료들에서 나와요. 관료. 그리고 이익 집단에서 나오게 돼 그렇지. 있어요. 그래서 뭐 약사회, 의사회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우리가 정상적인 민주화 과정을 밟은 게 아니잖아요. 반독재 투쟁을 하면서 민주화가 성숙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익 집단들이 오랫동안 갈등해 오면서 민주구조를 만든 서구와는 달리
정말 변형된 형태의 이상한 정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치인을 계속 어디서 만들어야 되냐? 정당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키워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어떻게 키워야 되냐? 시의원부터. 그렇지. 그래서 시의원을 30대부터 시의원, 예, 30대부터. 그러니까 변호사라서 픽업돼서 국회의원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인지도 있다고 픽업되는 게 아니라 30대 중반부터 지역에서 시의원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도의원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밟아나가는 거예요.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나중에 이게 예. 50% 이상 돼야 돼요. 그러려면 아까 얘기한 그러니까 대학생위원회 2개 해야 되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준정당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네네. 예,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진짜 이게 이익 집단의 대표성만 가진 정치가 된다니까요. 네. 그럼 정치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은 정당을 찾아가서 밑바닥부터 그렇죠. 시작을 하는 게 어디 저 가장 바람직한 거네요. 예. 사회에서 이미지 좋게 성장한 사람 누가 찾아가서 기성정치인이 이렇게 딱 낚으려고 하지 말고 아예 예, 처음부터 기초부터. 정치인으로서 키우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메시지 관리도 되지. 좋네요. 그래서 뭐 8년 전에 했던 막말이 드러나가지고 막 그냥 당이 전체가 곤경에 빠지는 뭐 그런 일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8년째 청년위원장하고 청년위원회 꾸려면서 민주당에서 뚝심 있게 버틴 장경태 같은 사람이 결국 이 모든 역경을 뚫고 그렇죠. 동대문 의뢰 출마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청년 정치인들이 자라야 되고 그래서 뭐 삐까뻔쩍 변호사보다 뭐 경력도 부족하네 이렇게 하지만 정치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들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제가 말씀 또 드릴게요. 이거 저는 뭐 정치를 경험했으니까 그리고 늘 제가 어떤 계파에 들어가서 막 하질 않았기 때문에 일만 하고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네. 그런데 가장 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보좌관 출신들이에요. 일을 국회 시스템을 너무 잘 알아. 법안도 사실은 의원이 만들기보다는 보좌관들이 만들어요. 유시민이 있었고 예, 보좌관 출신들 여기도 있지만 김성애 보좌관 보좌관, 출신들이 예전에. 유능해. 예. 두 번째 누가 일 잘하는지 아세요? 김성준도 예, 그런가요? 보좌관 출신이죠. 예. 누굽니까? 시도의원 출신들. 아. 예를 들면 박기춘 의원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 했을 때 이것이 정치다 그래갖고 경향신문 일면에 나기까지 했어요. 그분이 무슨 뭐 교수라서 전문직이라서 픽업된 거 아니에요. 네. 그 누구 비서부터 시작해서 도의원 하면서 원내대표 몇 번 하고 네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아, 의원님 만약 그럼 제가 정치를 한다면 시의원부터 한번 도전을 하면서. 만약에 예. 이제 황현희가 미래통합당 가서 시의원에 도전한다. 천안. 천안 거예요, 천안. 비례통합당이 나와요 갑자기. 아니 그렇게 된다. 그러면 네. 이제 사람들이 엄청 주목하면서 아 그놈 싸가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많이 뭐 배우시겠네요. 예. 저기 오디션 봐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아우 맞아요.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오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지. 또 근데 우리 사회에 왜 그게 잘 안 되냐면은 정치인이 된다는 것,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일종의 출세의 마지막. 출세이기도 끝판. 하고 인생 끝이기도 하고. 예. 그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네, 네.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지. 그래서 언제든 또 자기 현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리여야지. 그게 무슨 정말 자기 인생을 걸고 지난 인생을 다 부정하고 마지막으로 갈 것. 그렇게 이렇게 도식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정치를 참 하는 좋네요. 예.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목표라 이유가. 예, 이를테면 나는 정치를 하게 된 이유가 검찰 개혁을 끝까지 해낼래. 정치 개혁을 끝까지 해낼래. 나는 언론 개혁을 하는데 국회의원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제가 아는 범위만 얘기한 그렇군요. 것이고요. 네네. 예를 들면 경제민주화를 그러니까 주진영 같은 분이 네네. 엄청 주목받고 있더군요. 근데 그분의 경우는 뭐 경제민주화라고 거창하게 얘기할 것도 없이 사실 솔직한 경제 하자는 거더라고. 그렇죠. 예, 저는 맞습니다. 그분의 예. 그 태도가 너무 좋아. 솔직한 경제. 예?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어떻게든 제도적으로 해보겠다. 이런 게 있어서 정치를 해야 좀비 정치가 안 되는 거예요. 목표가 뚜렷하군요. 네, 네. 김성애 저기 대변인님은 목표가 뭡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세기가 바뀌었고 지금까지는 예전에 직접 민주주의를 하던 그리스 시절로에는 광장이 좁아서 직접 민주주의를 하다 포기한 건데 이제 모든 국민이 손에 모바일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 입당 법안을 만드신 최민희 의원님 같은 분도 계시지만 이제 모든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대표적인 게 이번에 열린민주당 창당하면서 중간에 뭐 약간 중앙에서 소동이 있었는데 네. 명단 확정하는 과정에서 예. 최고위에서 이건 뭐 정면을 돌파해야 된다. 그래서 전당원 투표를 결정을 아침 10시에 하고
2시간 준비해서 선관위에 저희 당원 명단 전체를 보내서 K보팅 시스템에 탑재한 다음에 6시간 동안 60%에 가까운 당원들의 참여를 끌어내서 98%라는 놀라운 찬성률로 이 통과를 시켜서 명단을 확정했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찬반을 물은 거지만 앞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정치는 그 당원들에게 하나하나 정책적인 사안들, 법안, 공약, 이제 공약도 할 겁니다. 네. 공약 관련돼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십시오라고 주관식으로 물어보고 답변을 받은 다음에 주관식으로 받지만 그것을 개량화할 수 있거든요. 어떤 데 더 의견들이 몰렸는지를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로 분석을 해서 사람들이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구나를 알고 우리가 정책을 세우면 전 다른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파퓰리즘은 어떤 대중들의 인기 영합해서 하는 건데 전 그런 식이 아니라 대중들이 함께 참여해서 정당을 만들고 법을 만드는 그런 정치의 새로운 선례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단 지성의 바꾸시고. 정치를 플랫폼으로 실현하겠다는 건데 지금까지 그게 낮은 단계지만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네네. 저는 그 셀럽들 때문에 단지 반응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열린민주당 쪽에 당원으로 등록한 분들이 가장 열성적이세요. 어떤 경우는 다른 데 가서 나는 중요한 책 얘기해야 되는데 특히 알릴레오 나갔을 때 정말 저는 이 책이 많이 읽혀서 언론개혁 의제를 던져야 돼. 책 제목. 쉼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 최민희. 검찰개혁 다음은 언론개혁이다. 근데 열린민주당 당원들이 와가지고 막 거기에 완전 그래갖고 정말 아주 열성적인 지금도 거. 그래서 2만 명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그럴 수도 있어요. 2만 1,000명. 네, 2만 1,000명.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공한 거라고 그거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윤주경 독립기념관장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 미래한국당. 네, 아주 좋은 카드죠. 그건 인정을 해줘야죠. 왜냐하면 그 미통당이 그 국민들로부터 사실은 친일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받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윤주경 독립기념관장 같은 경우가 들어가면 일단은 그 지지자들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논란으로부터 멀어지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윤주경 관장 일회용으로 쓰이고 말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이 들어가서 할 일은 뭐예요? 친일재산 환수법에 미래통합당이 찬성하도록 만들어야 돼. 안 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안 할 것 같은 건 결과인데 그래야만 그나마 의미가 있는 거지. 그 할아버지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저는 그런 걸 기대합니다. 네네네. 이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 의정부 갑 여론조사가 나왔네요. 오영환 37.7, 김세창이라고 미래통합당 27.5, 문석균 13.1, 홍문종 7.4. 한 10%포인트 차로. 유권자들이 현명하네요. 네. 아니 이거 보세요. 오영환 역시 후보가 갈리네. 이게 분열되면 양쪽 다 분열돼야 되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러네. 미래통합당도 홍문종이가. 4시 나눠야 되네. 네. 문석균 씨는 이쯤 되면은 그냥 후보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늘 객관적으로 논평하기 위하여 분열되려면 진보 보수가 다 분열돼야 된다. 네, 이런 거고. 네. 그다음에 또 이것도 역시 물러나려면 진보 보수가 다 물러나야 된다. 박원석 의원님 방송 보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 꼭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는 사실 박원석 의원을 제가 존경해요. 존중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수없이 많은 토론에서 토론을 해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그러니까 그 박원석 의원님이 계시면은 이게 서로 생각의 접점이 모아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그분도 굉장히 다양하게 넓게 보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시민사회 활동할 때 저 죄송한데 참여연대 사무처장 중에 박원석이 제일 났어요. 제 관점에서는. 그리고 사회경제 개혁에 관심이 있어서 좋았고 그러더니 진짜 정의당에 가더군요. 그것도 되게 존중하고 싶은 사람이라 나왔으면 이 토론을 좀 더 했을 것 같은데 네네. 아쉽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민주당으로 오라고 했던 분도 꽤 많으셨다고. 사실 저는 늘 그렇게 탐내고 있었어요. 박원석 의원님. 저와 몇 명이. 그렇군요. 왜냐하면 네. 일을 너무 잘했어요. 19대 때. 근데 이런 얘기하면 누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조사한 거 개요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네네. 네. 자, 이
경인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RN서치에 의뢰해서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의정부 갑 선거구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51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ARS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 수준이고요. 응답률은 6.5%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수고하셨어요. 되겠습니다. 예. 이거 해야 돼. 유튜브에서도 해야 돼요? 아니,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요즘 되는구나. 페이스북에 쓸 때도 해야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패매 와요. 선관위에서. 연락이 와요. 그거 저기 지우라고.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총선이 이제 대략 오늘이 3월 이제 19일 남은 거 아니에요? 20일 남았어요. 26일입니다.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예. 20일 동안 돌출할 수 있는 변수 또 예상되는 현재 시점에서 예상되는 의석수 한번 좀 객관적으로 전망해 주신다면. 저는 그런 전망은 잘 못할 것 같아요. 네. 못할 것 그래서 같은데. 실력입니다. 이게 하면 실력이에요. 예, 확실한 거는 이제 코로나19의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근데 저는. 지금은 그 오늘 104명이에요 확진자가. 그런데 이 중에 57명이 해외 입국자예요. 그런데 이 57명 중에 90%가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뭘 얘기해 주냐면 외국에서 들어온 자국 국민을 막는 나라는 전 세계 하나도 없습니다. 네네. 그러면 요 숫자가 4월, 5월 돼서 늘 거냐 줄 거냐인데 늘 것 같아요. 요 부분이. 그래서 저는 4월 6일에 계약하는 건 무리가 따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계약을 못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지 않을까. 저희 아내가 오늘 얘기해 주는데 이미 그 지역에서 그 용인이죠. 학원들이 다 문을 열었대요. 제가 됩니다. 어제 목동에서 뭐 아는 지인도 소주 한 잔 먹었거든요. 학생들이 학원을 가방을 메고 다니고 있는 것 저 봤어요. 그러니까 학원은 다 돌아가고 있다라는. 강남 다 돌아다녀요 지금. 진짜 다 돌아다니더라고요. 예. 근데 그 돌아다니는데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강제 격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율적 격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잘 따라주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지방자치단체들이 학원들의 세세한 방역 부분을 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야 될 곳이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학교를 열었는데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버리면 이건 정부가 버틸 가장이- 수가 없다. 이 얘기를 네.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상황이 변수가 하나 될 거. 선거의 변수가 된다. 선거 변수가 예.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말 한마디가 이제 엄청난 이제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실수하냐 게임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 선거는 뭐 제가 잘하는 것보다 남이 못하는 게 훨씬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 게임으로 이미 들어갔고 저희는 황교안 대표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요. 절대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지. 자 그리고 우리 김성애 대변인께서는 남은 변수. 이제 각 당이 정책을 내놓을 건데요. 어떤 당이 어떤 정책적 차별성을 줄 것인가도 저는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거고요. 네.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선거 운동이 안 되니까 동네가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질 않아요. 달아오르질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온라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비례대표 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왈가왈부를 하게 되는 거죠. 어느 당을 지지하든 상관없이 그냥 그 비례 명단 가지고 뭐 얘기하는 거지 동네 도시 누가 나오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일 거고 그래서 뭐 우리 김용 PD님도 요즘 압박 많이 받으시겠지만 모든 후보들이 유튜브에 나가서 광고하는 거 말고 사실 본인을 할 알릴 게 수 없어, 있는 요즘에.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셜 미디어를 누가 장악하고 어떤 전략을 펼치느냐도 전 하나의 승부수가 될 건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 미래한국당은 좀 불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러고 나면 이제 저는 뭐 이제 이번 주는 공약 싸움이고 다음 주부터는 말실수 싸움 말씀하신 대로 누가 무슨 말을 하느냐인데 전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황교안 대표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한 방 질러주실 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그게 보도를 해줄까 근데 언론들이? 아 하죠. 그리고 안 해도 요즘 유튜브가 세니까 나와서 우리가 주구장창 떠들면 돼요. 저는 나 낮에 여기 김용민 TV에다가 황교안 비판 특집 방송 하나 평소에 한 시간씩 떠들고 할 테니까. 매일. 그러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공약해 줄 수 있을까?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인에 대해서 네, 2004년부터 제가 도입하려고 했는데 이런 이유로 의제화 못하고 저런 이유로 못하다가 촛불 때 이제 의제화했거든요. 근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는 말이 너무 세면 유효적 배상제라도 좋다는 거예요. 예, 이거 반드시 논의해야 됩니다. 네네. 논의하고 이것을 받아줄 수 있는 정당이 있을까 대한민국에. 그리고 제가 이 시점에 책을 쓴 이유가 그 책을 읽으시면 쉼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 읽으시면 언론개혁의 동지가 되십니다. 진짜 읽으시면. 문재인 대통령이 왜 후보가 됐고 왜 대통령이 될 수 있는지가 책에 다 나와 있어요. 만약에 제도 언론이 김영삼 대통령 만들기 시기였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탄생할 수 없었고 코로나19에서 대한민국은 이런 위상이 될 수가 없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다음에 제가 좀 아까도 하려고 그랬는데 제도 언론이 여론조사 보도할 때 기본적인 원칙 안 지킬 때 심의받는 건 당연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지원을 받거든요. 제도화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도 지원 안 해주는 왜 유튜브에까지 이런 걸 적용하려고 강제하는지 정말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재하려면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1인 미디어를. 그러니까 이런 그 보이지 않는 불평등과 불공정이 너무 언론계에도 많이 있거든요. 네. 지금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도 보수 언론이 정부 광고를 왕창 가져가는 이 구조가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언론 개혁이 없이는 모든 개혁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되다 마라. 예. 그게 되다 마니까 는 국민들은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언론개혁은 예를 들면 유효적 배상제라든지 오보방지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전문가들이 모여서 확 초기에 의제화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의제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초기에 의제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인쇄 받아서 제가 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구상하는 건 언론 개혁을 위한 그 시민 모임을 하든지 아니면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철을 위한 시민 모임을 하든지 해서 뭔가 언론 개혁을 의제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게 저 혼자 쓴 게 아니고 민원연 올해 민원연에서 20년 활동한 김유진 이사랑 했기 때문에 인쇄의 반을 그분에게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건드릴 수 없지만 나머지 인쇄 부분은 반드시 그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가 활동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쓸 것이다. 김여사 같이 내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 절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예. 절대 아닙니다. 이거. 자, 그렇기 농담했습니다. 이 최민희 의원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말지라는 월간지가 있었어요. 그 대한민국의 가장 진보적인 월간지였고 지금으로 따지면 시사인이나 한겨레 21 위상을 갖고 있는 그 말지를 보면서 우리도 이런 잡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 뒤에 만든 게 이제 한겨레 21과 시사인이었고 그 잡지의 기자로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정통 기자 출신으로 언론 개혁의 길을 걸어오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기존 언론에 대항하는 소셜미디어와 이 촛불 군단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이야기 그것이 또 정치인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만들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나와 있는 책이라서 저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인사이트를 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뭐 정말 그냥 제가 옆에 패널로 같이 앉아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애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그러면 책 제목 다시 한번. 쉼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 최민이라고 또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에서 쓰시면은 검색이 되겠죠. 최신 순으로 보면은 아마 최민희 의원님 책이 뜰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김성회 대변인께서는 뭐 열린민주당 몇 석 정도 얻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내가 지금 내 입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13% 아니, 여론조사 13% 10%. 손혜원 의원님이 얘기하신 걸 이제 당론으로 정하셔야 되지. 당론은 13에서 15석을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당론 따라가야죠.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13%가 나왔대잖아요. 여론조사에서. 그러면 13%면 6, 7등 정도 하는 거고요. 몇 석 나오는 거예요? 7석 아니에요? 7석. 7석? 예. 좀 더 얻으시려고 하겠네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열린민주당 선전할 수 있을지 아니 근데 왜 지켜보도록 10번이에요? 하겠습니다. 좀
투표했어요, 투표. 저는- 내가 김은경한테 밀리고 최강욱한테 밀리고 그다음에 또 주진영한테 밀리고 그랬습니다. 그러시구나. 황희소 후보까지. 예. 워낙 인지도가 다 워낙 높으신 굉장하시는 분들이라. 분들이라 제가 그러니까요. 예. 그 다음 등수에 붙어 있는 것만 해도 신기한 지경입니다, 사실. 네. 저는 이렇게 이 모든 것이 우리 김용민 TV 구독자 여러분들의 맞아요. 지지와 성원이었음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이 토론을 하면 마음을 열고 토론하면 해답이 나옵니다. 그럼요. 그래서 박원석 의원이 꼭 나오셔서 같이 다음 주에 토론하기 좀 꼭 나오셨으면 기대합니다.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안 나오시면 제가 한번 지역구 찾아가려고 그래요. 예. 우리 패널들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어떤 식으로든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출장을 또 한번 할 생각입니다. 이미 같이 김남국도 가시죠. 네. 김남국도 갔다 왔어요. 그럼 왜 지난번에. 연락 안 주세요? 같이 가자니까요. 같이 가요? 네, 오, 알겠습니다. 연락을 주세요. 예, 네, 같이 가시죠. 가시죠.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정치부심 오늘 수서보도 마치겠고, 오늘 21,000명까지 찍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 대박이네요. 감사하고요. 예.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 더 아주 명쾌한 분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수고하셨고, 네. 예, 저도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